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880쪽 20세기의 로고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에는 본래 두 가지의 순수한 유형밖에 없다. 그것은 플라톤과 그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데이비드 휴메이다. 그 밖의 모든 철학들은 각기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류되거나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 두 진영에는 다 같이 로고스의 철학이 있다. 이 로고스의 철학도 진영에 따라 각기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헤겔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로고스는 휴메에게서 유래하는 로고스와는 완전히 다른 로고스다. 흉도 이성의 진리들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도 이미 로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최고의 논리적 원리들에 바탕한 이념의 비교라는 것이 있다. 경험론에 나타난 로고스는 모든 진리의 원인도 아니고 또 세계 이성도 신의 사상도 신의 아들이나 정신의 자기 운동도 아니며 단순한 사상의 비교 또는 더 나아가서는 관념의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런 로고스를 만나게 되는 곳은 애초에 우리들이 로고스를 예측하지도 않았던 곳, 즉 현대의 기호 논리학의 영역에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로고스가 속하고 있는 곳, 즉 신실증주의의 의와 언어 분석가들에게서다. 여기까지가 인트로고요. 자, 기호 논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논리학은 본래 휴맥에서 그 어떤 것을 꼬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호 논리학은 독자적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보다 더 훌륭한 유래도 지니고 있다. 그 추종자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 첫 번째 발단을 발견해냈고 그 다음에는 스토아파와 특히 중세 후기에서 그 다른 발단을 찾아내고 있다. 물론 본래적인 발단은 라이프니츠에게 있다. 라이프니츠는 재미있는 스페인 사람 룰루스처럼 결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 결합법이란 보통의 수나 논리적 기호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개념들을 가지고서 하는 일종의 계산술이다. 중요한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호레게, 포투라, 비트겐슈타인, 루카시에비치, 화이트헤드, 러셀, 숄츠, 타르스키, 카르나프, 로이스, 커리, 로렌센 등등. 이미 이름들이 드러내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논리학의 분야에서는 오늘날 영미 철학자들이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와 러셀은 현대 논리학의 획기적 저서 수학의 원리를 썼고 미국인 처치는 기호 논리학 잡지를 창간했고 로이스와 커리는 중요하고 새로운 인식을 해냈다. 거기에다 일찍부터 기호 논리학의 고향이었던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이에 가담하여 기호 논리학이 번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기호 논리학에서 다뤄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은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 논리학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들은 일치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다. 옛날의 논리학은 이미 개념을 결합시키는 일종의 형식주의였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사고와 말은 각기 고유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편적 형식과 공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논리학에서는 이 형식주의가 훨씬 더 발전한다. 즉 기호 논리학은 의미에 관한 순수한 형식주의요 기능주의이며 이 의미는 순수하게 그 논리적 의미 안에서만 받아들여지지 의미되어진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보편적 기호가 본질에 대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현대의 논리학은 일종의 순수한 결합의 기술로 발전하고 말았다. 이 결합의 기술에서는 이다가 존재를 가리키지 않고 대수의 방정식이나 장기를 둘 때의 규칙에 있어서의 이다처럼 전적으로 논리의 내부에 한정된 문장론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들은 대소하기에 있어서처럼 기호화되고 그다음에는 기계적으로 변형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소위 이 표현들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인식은 일정한 놀이, 게임의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정해진 의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일종의 계산법이다. 노년기의 플라토는 수로부터 본질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해내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처럼 수를 존재의 원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와 수의 관계는 1m는 100cm와 같다고 하는 진술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뜻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는 진리가 단순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다. 수학적 진리도 아니 수학적인 진리야말로 바로 그렇다는 등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버트런트 러셀은 수학이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말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따르자면 기호 논리학을 위해서는 사고와 과학의 도구 이상의 것이 요청되고 있다. 논리학이 특히 중세후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기호 논리학 자체도 단순한 도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개념의 기능에 관한 학문에다 더 많은 것들을 연결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러셀은 일종의 논리적 원자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 앞에는 휴무로 나아가는 길이 훤히 트이게 된다. 휴무는 정신을 지각들의 묶음, 다발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정신적 화학이라는 말에 의해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된다. 기호 논리학이 앵글로색슨 지역에서 그렇게도 큰 역할을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호 논리학은 휴메 경험론의 귀결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들어맞게 되어 있다. 즉 만약에 사고는 관념의 연합에 지나지 않고 대상은 이 관념의 연합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순수 논리학에 있어서의 단순한 심리주의적 연상 법칙을 넘어선 더 발전한 결합 가능성들이 철저하게 확립되어야 하고 논리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우선 당장은 눈에 띄게 흉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흉과의 연관은 기호 논리학 자체에 의해서 괴롭혀줄 필요는 없다. 영국 경험론의 정신적 영역 안에서는 흉에 의한 감염이 이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있고 기호 논리학이 특별히 받아들여질 준비태세는 언제든지 되어 있다. 칸트는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조금도 진보할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동안의 기호 논리학에서는 이 논리학이 지나친 진보로 하여 이것이 독자적 전문 문과 학문으로까지 되어버렸다. 이런 논리학, 기호 논리학이 아직도 철학에 속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었다. 사실 기호 논리학은 수학, 물리학, 경제학, 사이버네틱스, 전술학 등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을 떠맡게 되었다. 이 기호 논리학은 메타 논리학, 즉 논리학 자체에 대한 반성 속에서만 다시 철학적으로 된다. 이 메타 논리학에서는 논리학의 의, 그 기초 및 한계 등이 물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많은 기호 논리학자들에게는 역시 진정한 문제로는 되지 못한다. 다음 884쪽에 신실증주의입니다. 이미 예상되는 일이지만 기호 논리학은 비엔나 학파의 신실증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잘 받아들여진다. 이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슐리크, 노이라트, 카르나프, 라이엔바흐, 프랑크, 파이글, 포퍼 등등. 여기서는 잠깐 동안 기호 논리학이 완전히 신실증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신실증주의의 근본 명제는 여전히 감성적인 지각이 인식에 유리한 원천이라고 하는 흉과 꽁트의 주장이다. 신실증주의를 따르자면 모든 학문적인 명제의 의미는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기술하고 이것을 다시 손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에만 이 명제들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원하고 필연적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선천적 진리는 없다. 우리들의 개념 명제, 소위 진리는 편의상으로 가정한 것이며 이런 가정은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것인 감성에 따라 증명되거나 증명되지 못하거나 한다. 비록 선천적인 것에 관한 말은 하더라도
이건 역시 기껏해서 일종의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본질, 존재의 원리 또는 선천적 존재론 등의 다른 뜻도 없다. 그래서 신, 영원, 제일, 원인, 목적성, 초월 등에 관한 모든 명제는 아무런 뜻도 없다. 이런 것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사이비 문제들이다. 철학의 과제는 오직 놀이의 기술적 규칙, 게임의 기술적 규칙을 세우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감각적 데이터를 엄밀한 논리적 계산, 즉 분석과 문장론에서 더 손질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학은 개발 과학들에 크게 접근하게 되며 동시에 구체적이고 증명해낼 수 있는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신실증주의의 근본적 태도다. 논리적 계산의 훌륭한 기술은 기뻐해야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간 결합의 출발점이고 감성적 경험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기술하는 바일 것인 소위 프로토콜 명제가 또 다른 문제로 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때에도 또 검증 가능성이 있어서도 이다는 분명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이비 문제라고 했던 지난달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문제가 다시 생겨나게 된다. 특히 라이안 바흐는 비엔나 학파의 실천에 반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토론이 이제 바로 실증주의자들 안에서 논의되기에 이른다. 이 실증주의자들은 원래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만 확신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안에는 일련의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계기들은 근원적 감각 데이터를 나타내지 않고 선천적으로 감각적인 직관에, 즉 통일, 동일성, 차이, 비슷함 전체 등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계기들은 그 자체로서는 약속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미 전제되고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는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후기에 와서는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경향은 후퇴하고 무엇보다도 언어 분석을 일삼는 소위 논리 실증주의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자, 그다음 886쪽의 분석 철학입니다. 오늘날의 영국 철학은 거의 완전히 분석 철학이다. 이 철학에서 들리는 말은 철학은 언어 분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이상학과 정신의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을 훨씬 넘어서 있다고 생각한다. 관용에 관해서도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구성력이 있는 언어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용스럽지 못한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형이상학 책들을 불살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휴머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 분석 철학에서건 사회학에서건 또는 마르크스주의에서건 간에 진보에 관한 논의가 새로운 상품으로 팔리던 18, 19세기를 통해서는 언제나 그러했다. 그와 같게 언어 철학적 경향은 비엔나 학파가 창설되기 이전에 이미 영국에도 있었다. 이런 경향은 영국에서 태어난 경험론에 뿌리박고 있고 일종의 분석 철학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충격이 생겨난 곳은 특히 캠브리지 대학이다. 캠브리지의 무어는 브래들리 등이 대표하고 있는 옥스포드의 관념론을 비판했다. 이 비판의 논법은 옥스포드의 관념론은 경험에 따라 검증될 수 있을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을 미리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러셀도 이미 비엔나 학파 이전에 논리적 분석에 관한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런 말은 똑같이 최근에 영국 철학에서 기준이 될 만한 유명한 논리 철학 논고의 저자 비트겐슈타인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서 비엔나 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 뒤에 비엔나 학파는 특히 에이어의 저서를 통해 새로운 영국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를 따르자면 언어 분석가들에게 있어서는 실, 신실증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러셀 이후로 이런 방향으로 내닫고 있는 기호 논리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만약에 실증주의가 현실에 대한 모든 인식은 오로지 감각적인 경험과 개별 과학들에 의해서만 성립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면 모든 분석가들은 실증주의자들일 것이다. 만약에 실증주의가 모든 형이상학은 아무런 뜻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몇몇 분석가들은 실증주의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라일 같은 급진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지난날의 반형이상학적 경향이 누그러졌다. 모든 철학은 언어 분석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다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견해다. 영국의 분석가들은 모든 철학은 이미 언제나 언어 분석이었다는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 예컨대 플라톤이 성과 참 등의 개념을 문제 삼을 때 언어를 그 내용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논란할 수가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플라톤이 언어 분석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논란할 여지가 없다. 철학은 실제로 이런 분석을 해왔고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철학적 이론들은 생긴 일과 말해진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데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철학이 독자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미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재현시키기만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험적 논리학과 현상학이 이런 주장을 충분히 반박했다. 언어 분석 전체가 철학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고의 수단이었고 또 언제나 그랬다. 코퍼스톤이 이런 것을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사람들은 언제나 언어 분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언어 분석가들은 이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어떤 특수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날에 있어서 우리들의 진술에다 인위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학문적 법칙이라는 것이다. 쭉쭉 그래서 뭐 언어의 문장론적 규칙 이런 게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서 뭐 휴메의 그림자가 드리어 있다. 이렇게 어쨌든 890 조까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 책이 다 끝났어요. 음. 자 이제 상하권 어 상하권 뭐 한 권당 한 900쪽 정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냈어요. 아 진짜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작년 8월 중순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중순까지 대략 한 1년 2 개월 한 90 1년 2 개월 정도 이 책을 붙들고 있었네요. 서양 힐시 요한네스 hirschberg의 서양 철학사를 한 14 개월 동안 상하권 거의 한 다 하면 한 1,800쪽 될까요? 1,800, 1,900쪽 되겠죠? 다 읽었습니다. 드디어 다 읽었어요. 음 좋습니다. 좀 지니 님이 안 계셔서 아쉬운데 지니 님께서 요즘에 바쁘셔 가지고 음 바쁘신 게 끝나면 뭐 합류를 하실 겁니다. 지니 님의 견해나 소감 이거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저는 어쨌든 이걸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이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